과거에는 달러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강제적으로 평정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보기에 적합한 통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통화, 클릭 한 방에 자기가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게 돼요. 시스템 자체가 공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통화를 갖다 쓸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변화되는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개척해가면서 해야 될 건지는 결국 우리 선택의 목이 되겠죠.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그럼 굉장히 공감하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2100만 개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화폐 교란으로 인해서 다시는 금융위기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이런 종류의 반인플레이션 화폐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의 제네시스 블록에다 그걸 아주 명시를 했어요. 그때 영국 신문의 그 톱 제목을 거기다 달았어요. 금융위기상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막 뿌리는 거를 거기다 딱 기록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을 거기다 알렸습니다. 그럼 뭐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면 비트코인에 뭔가 올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실제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거는 그 매입 매도 시점을 절묘하게 잡아서 하는 다른 투자하고는 좀 틀리고 저는 적립식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매월 월급을 탈 때 혹은 매주 가능하면 이렇게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애써서 담은 유망 주식, 즉 액티브 펀드보다 항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해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 전체의 그 지수, 그거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우수화되는 건데 과거에 워렌 버핏이 이거 가지고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나는 지수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에 걸 테니까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진 사람이 100만 달러를 다른 기관에 증여를 하는 그러한 식의 내기를 했는데 결국 워렌 버핏이 이겼어요. 그만큼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는 패시브 펀드를 추정하는 이런 펀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ETF도 많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도 패시브 펀드를 꾸밀 수 없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그게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보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53% 정도 돼요. 즉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53% 정도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한 17% 돼요. 그러면 17%는 이더리움을 하고 그러면 요 두 개만 해도 이미 7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갖고 알트코인에 분배를 하면 되는데 알트코인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종목을 선정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 구성처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들, 그 테마별로 1등 코인을 한 5개 정도 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RWA라거나 인공지능이라거나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코인 간의 어떤 기술적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게임파이, 디파이 본인이 생각해서 앞으로 유망하다는 테마를 한 5개 정도 골라서 그중에 1등 코인을 갖고 한 30% 정도를 구성을 하면 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패시브 펀드 역할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펀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단기 트레이더로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 잡는 것은 혹시나 가능할까요? 예, 가능은 합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들, 즉 차트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이제 가능한데 저는 그런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가격보다도 가치를 봐야 되는데 차트 분석이나 이거는 이제 가격
수익을 쫓아가는 건데 추천할 만한 것들은 장기 투자자들의 그 매수 매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삽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포모와 포드라고 그래서 정반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치솟으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상승하는 놈을 쫓아가면서 사는 게 이제 포모거든요.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앞으로 얼만큼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쌓이면서 물건을 던집니다. 이거는 이제 포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장기 투자자들은 이거하고 정반대 행동을 해요. 지금도 이 그래프를 보면 장기 투자들은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었으니까 그들은 팔기 시작했고, 오히려 신규 시장에 들어오는 단기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들은 이때 사는데, 이때 사실은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 매도 패턴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으면 장기 투자자들의 그 매수 매도 패턴을 좀 쫓아가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클로드 세넌이라는 정보 이론의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날의 비트게임을 만들고 오늘날의 이 컴퓨터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양반이 정말 천재입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그 과학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면서 이 정보화 사업에 그런 큰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투자도 엄청 잘해. 그리고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크기 전에는 제자들하고 같이 카지노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다못해 그거에 대한 수익도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계산 방식을 만들어내서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이 카지노에 가면 카지노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막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카지노에 못 옵니다. 그 이후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다시 탐구를 해서 주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를 연구해서 자그마치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투자 수익이 워렌 버핏보다도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투자법을 하나, 아주 쉽고도 간결한 투자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제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혹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반은 자기가 사고 싶은 암호화폐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50%는 현금으로 딱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50%의 암호화폐가 들어있고 한쪽은 50% 현금이 들어있어. 이런 저금통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암호화폐 가격이 쭉 빠져가지고 보니까 비중이 암호화폐가 45%가 되고 현금이 55%가 됐어. 그러면 이때는 현금에서 5%를 드러내서 그만큼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걸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일주일 단위로 한 번 해도 좋고, 매일 정오에 하루에 한 번씩 해도 좋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그러한 규칙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비싸져서 비중이 이게 60이 되고 현금이 40%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비싸진 암호화폐 10%를 팔아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정장을 받아서 현금이 60%가 되고 비트코인이 40%가 됐으면 또 자동적으로 이때는 싸진 비트코인을 10% 정도 사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맞추면 이 결과가 좀 놀라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쉐논의 도깨비라는 이 그래프가 이제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100%를 다 비트코인에 몰빵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커다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밴드에 갇혀가지고 뭐 8,000불에서 한 11,000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면은 이게 큰 수익이 안 나고, 이거는 불장이 돼야 비로소 수익이 나요. 그런데 똑같이 밴드에 갇혔어도 바로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쓰면 이거는 수익이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자기는 단순히 50대 50을 맞췄을 뿐인데, 그 원리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항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일반인이 내가 사실은 주식이건 암호화폐건 잘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비트코인을 나는 장기적으로 당겨줄 생각은 없고, 이걸 좀 사고 파는 재미도 있어야 되겠다 하면 바로 클로드 세논이 제시한 이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금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랑, 금과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은 실물금을 선호해요.
근데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선호합니다. 즉, 그걸 디지털 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데비드 참하고 닉 제보가 이캐시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당시 이캐시 개발팀에 있었던 개발팀들인데 저 오른쪽에서 보이는 두 번째 친구가 닉 제보예요. 지금 아래 사진이 닉 제보의 이제 최근 사진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캐시를 개발했는데 결국은 이캐시가 실패를 하고 이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새로운 화폐에 대한 그 원칙을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죠. 우선 실패 원인을 분석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캐시는 보안에 취약했고 해킹이 너무 쉬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둘째, 이캐시를 은행과 연계하다 보니 제3자의 가치의 신뢰를 의존했다는 사실이다. 이건 감시와 검열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생명력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 비판을 하고 새로 개발된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무엇보다 우발적인 분실이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결국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와서 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둘째, 그 가치는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게 바로 디지털 금을 지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비트코인은 정말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면 엄청난 전기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서 퍼즐을 맞춰야 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를 검증하고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새로운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이게 금 이상으로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일반인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값은 간단한 관절로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거를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고 지금의 추세는 실물 금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그런 금으로서 젊은이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 비트코인 동향과 화폐의 변화 등에 관심이 많다고 다른 곳에서 언급하시던데 그 이유가 특별히 더 있을까요? 예, 지금은 우리가 화폐 혁명의 이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본이제가 세상의 화폐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왔다면 미국이 사실은 근본이제를 깨고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뿐이 없는 신용화폐를 만들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미국이 1차 대전을 전후해서 제조업 강국으로 지금의 중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함을 마치 과자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해서 세계 금을 미국이 쫙 빨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전 세계 금의 80% 이상이 이제 모였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금이 많다 보니까 1944년 브레트 우준 그 통화 시스템을 만들면서 온수당 35달러의 금을 토대로 하는 금환본위 제도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 과정에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등이나 미국이 그 팽창 정책을 쓰면서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게 되니까 미국이 본인이 만든 룰을 어기고 자국이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들이 보니까 이게 수상하거든. 어디에 금이 많아서 저렇게 많은 달러를 찍어내지? 라는 걸 보고 서독은 그때 이거 아니야.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스템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프랑스나 스페인, 스위스들이 지금은 달러하고 금이 저렇게 자유롭게 교환이 되지 마. 저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이거 나중에 교환이 될까? 라고 생각해서 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금으로 다 바꿔갑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드골은 아주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위용 있게 달러를 금하고 바꿔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엄청난 금액의 달러를 미국 보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71년 8월 15일 닉슨이 그 전에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군복과에 들어가서 사흘 낮밤을 격렬한 토론을 해서 지금의 이 난국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토의를 한 다음에 8월 15일 날 정오에 TV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미국의 달러가 지금 투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 시간 이후에 달러의 금태화는 일시 정지한다. 상황이 마무리되면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다시 재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러는 미국의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화폐, 피아트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이제 세계를 뒤덮는 이런 상태로 끌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달러에 대한 의구심,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어떤 그 달러 바벨탑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달러의 헛발질이 좀 시작이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도에 이란이 반미 행동을 벌이자 스위프트에서 이란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란은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돼 가지고 경제가 아주 폭망을 해요.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정작 놀란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가 놀랐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미국하고 척지면 하루아침에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이란 꼴 나는 거 아니냐. 그대로 경제가 폭삭망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때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는 자국 통화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위안화, CIPS, 루브라, 루피아 국제결제 시스템이 탄생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무역결제와 대외결제, 자본결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대외결제 비중이 달러보다는 위안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2023년에 이미 위안화 비중이 이제 48%로 달러 비중 46%를 넘어서면서 이제 중국은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위안화 결제를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엔 전 세계가 달러 시스템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파편화돼 가면서 기축통화가 이제 다원화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CBDC가 나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왕 CBDC가 나오는 때는 유럽의 CBDC가 패권 통화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하고 겨룰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브릭스도 앞으로는 브릭스에 공동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 게다가 지역별로 중동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를 갖고 앞으로 오펙에서 쓰이는 디지털 화폐는 이 사우디가 중심이 되는 CBDC를 만들겠다. 이런 게 또 퍼져서 남미연합은 남미연합대로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금 CBDC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기축통화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CBDC 발행을 하지 않겠다.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CBDC는 불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대신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과거에 달러라는 패권이 점점적으로 이제 다원화되고 또 하나는 법정통화, CBDC,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이 최근에 페드나우라는 그 디지털 통화를 만들었고 JP모건은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금 토큰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런 여러 종류의 이제 통화들이 나오면서 통화 종류 자체가 이제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이제 경쟁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통화 혁명의 변곡점에 지금 저희들은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 시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화량을 정해서 세계에 살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 중심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무역 시장을 보면 무역이라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양국의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요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클릭 한 번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입하시잖아요. 즉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무역이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무역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달러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강제적으로 평정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자기가 보기에 적합한 통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통화, 즉 이거를 클릭 한 방에 자기가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공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클릭 한 번에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통화를 갖다 쓸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그 어떠한 그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 시장의 일정 부분을 개척해가면서 해야 될 건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모이게 되겠죠. 오늘 기준에서 해부터 5월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이번 회의 내용도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까요? 우선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거로 보이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에 준하는 이제 다른 것들이 검토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갈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은행권에 유통되는 돈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그 영래포 시장의 그 잔액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영래포 잔고가 한 2조 5천억 달러 됐었는데 지금은 5천억 불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기 유동성이 많았을 적에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단기 국채의 소진이 아주 쉬웠습니다. 여기다 갖다 맡기면 연 이자를 한 5% 내지 한 5.1% 정도를 줘요. RRP 시장에 갖다 돈을 맡기면. 그런데 단기 국채를 사면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한 5.2%나 이렇게 받아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금액이라도 이게 물량이 커지면은 그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단기채 발행이 수월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채 발행 비중 중에서 단기 국채 발행이 한 84% 정도나 됐어요. 중장기 국채가 16%도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즉 단기 국채라는 게 1년물, 3개월물, 6개월물이 주예요. 미국같이 큰 나라의 살림을 급전을 빌려서 하는 꼴이니까 이건 미국의 신뢰에 큰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IMF 같은 데서는 그 단기 국채를 지금 조종하는 세력이 헤지펀드인데 그 몇 개의 헤지펀드한테 저렇게 미국 단기 시장을 저렇게 휘둘리게 하면은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은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작년 한 10월쯤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고갈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을 대폭 바꿉니다. 84대 16이었던 이 비중을 올해는 단기 국채를 25%만 하고 4분의 3을 중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중장기 국채에 수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요새는 단기 국채는 잘 팔리는데 중장기 국채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 중앙은행들도 사지 않고 큰 손들이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는 어떤 꾀를 냈냐면 그렇다면은 2, 3분기서부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바이백 프로그램은 뭐냐면 시장에 수요가 없으니까 즉 중장기 국채가 팔리지 않으니까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을 동원해서 일단 자기들이 발행한 중장기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를 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그 국채 발행량을 늘려서 쓴 돈을 좀 보존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바이백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드려서 알겠지만 이건 임시 변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것에 불과하고 영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힘든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고민하는 게 아랫벽돌 빼서 윗벽돌 박는 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국채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연준은 지금 뭐를 걱정하냐 하면 금리 인하 전이라도 긴축을 조기에 완화하거나 종료하자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이라도 일단 국채 매도하는 걸 좀 중단을 하자. 여태까지는 월 한 950억 달러씩 한 600억 달러는 국채를 매도하고 350억 달러는 모기지 증권을 매도했는데 모기지 증권은 지금처럼 매도하되 국채는 일단 중단하자라는 게 지금 그 연준의 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긴축을 종료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조금 숨통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게 발표되면 반짝 그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할 겁니다.
또 2021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는 기준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로 넘쳐난 돈이 가상자산 시장 유입되면서 커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뭐 금리나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하반기든 어쨌든 우리가 뭐 더 상승한다고까지 보시지는 않으니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통화 정책이 이제 팽창 쪽으로 기울면, 즉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자산 가격은 항상 올라갑니다. 당연히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이거를 우려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경제학계에서도 지금도 굉장한 명언으로 추앙받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더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항상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암호화폐건 자산 가격은 상승합니다.